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혜린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프레지던트 데이 관련해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유럽 증시만 열렸지만 유럽 증시 역시 약간의 흔조세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보합권이었고요. 오늘 때문에 우리 양시장도 모두 빨간불이긴 하지만 보합권에서 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 아직까지 포지션을 현물 기준 못 잡은 모습이고요. 선물은 소폭 팔지만 또 이러다가 언제 살지 모르니까 이쪽도 아직 남겨두자고요. 기관이 어제 막판에 들어오더니 오늘까지 순매수 해주고 있고 코스닥이 오늘 약 석 달 만에 520선이 탈환이 되었습니다. 기관이 오늘 또 역시 장 초반에는 외국인과 같이 팔았었는데 코스닥 쪽의 기관도 매수세를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닷새 연속 랠리. 코스닥이 오늘 더 궁금해지는 그런 이유인데요. 오늘 코스닥 흐름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의 주요 코너들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개장한 지 1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수급의 윤곽은 일단 오전장에서 드러났다고 보여지는데요. 수급을 통해서 시장을 분석해 주시는 분,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코스닥에 저는 오늘 수급이 참 궁금한데 외국인은 한 10일 만에 발을 살짝 빼고 기관은 오늘 또 다시 조금 전부터 사주기 시작했습니다. 코스닥 520이 이들에 의해서 좀 안착이 될 법한데 개인들이 오늘 들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도 역시 중소형주 위주의 어떤 강세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어쨌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개별주의 흐름, 즉 개별 종목들이 실적을 받쳐주는 뭐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라든지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다음 주에 출범을 하는데 여기에 관련 정책 관련주들 그런 것들이 꿈틀하면서 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코스피의 거래 대금이 2조 8천억대로 연중 최저치를 찍었고 거의 3조 원 미만은 연내에 없던 거의 연중 최저치 거래대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고요. 최근 시장은 어쨌든 미국 시장이 연중 최고가를 지금 올리고 상승하고 있지만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되는 어떤 환율 즉 원화 강세랑 엔저 현상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악화되는 그런 모습 속에 코스피가 계속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으로 기관이 수익률 게임을 하신다고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좀 수급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기관이 어제에 이어서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투신권의 매수가 돋보이는데요. 전체 기간 288억 중에 투신이 반 이상, 즉 140억 정도가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같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뭐 보험, 은행, 증권 쪽 물량 전부 다 전 기관이 총 출동하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선물 시장을 보면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옵션, 즉 사물물 옵션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양매도 흐름, 즉 시간가치 프리미엄을 빼먹는 메이저들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 베이시스가 어제보다는 약해진 점, 그리고 웃긴 것이 차익거래가 어제도 시장의 베이시스가 상당히 좋았던 점에 불구하면은 차익거래가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또 차익거래가 21억 들어오고 비차익거래로는 54억이 매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 매수가 일정치 않다는 게 최근 시장의 특징인데요. 단순하게 베이시스 흐름에 의해서 프로그램 물량이 나오고 들어가고가 좌지우지 안 되는 것도 시장에 약간 변수가 생겼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코스피에서 개인은 300억 정도 팔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에서 같이 좀 520선을 안착을 하면서 30억 정도 개인이 사고 있는데 좀 이 정도 되면은 코스닥도 지수상으로는 어느 정도 조정 국면, 즉 자율 조정이 올 수 있는 지수대이기 때문에 좀
좀 가급적 추격 매수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분간 중소형주 랠리는 좀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그것들이 어제 말씀드린 어떤 실적 그리고 수급, 차트 그 3박자가 하나라도 흐트러지면은 코스닥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점도 항상 주의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그런 좀 보수적인 투자가 지금 시기에는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현재 수급 상황 동향을 막 전해듣는 이 시각 현재 10시 4분인데요. 약속대로 청와대 주요 인선 2차 라인업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또 김정은 장관 내정자 관련된 테마들도 크게 지금 붐이 일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정치인 테마주, 새 정부 수혜주 보실 분들은 이 리스트에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들어온 속보 내용 간단하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수급 얘기 좀 더 들어보죠. 어제 사실 외국인의 그 옵션 포지션으로 봤을 때 양 포지션이라서 일단 이제 시장이 크게 가긴 좀 어렵고 박스권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과 개인들의 지금 속내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할까요? 네, 어제도 역시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최근 시장은 웹더독, 즉 선물 옵션에 의해서 현물이 움직이는 시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의 속내를 좀 표현하자면요, 딴 거 없다, 이벤트도 없다. 즉 미국 시장도 휴장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박스가 이번 주 내내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게 또 유로존의 어떤 이탈리아 선거 변수도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퀘스터 문제 이런 문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즉 이벤트가 당분간 없기 때문에 어떤 관망세를 투자자들이 보일 거라는 것. 즉 그러면은 시간가치 옵션에서의 시간가치 빼먹는 게 외국인들이 사후 증거금이라는 그 제도권을 통해 가지고 상당하다는 거. 즉 오늘 역시 이벤트 없으면 양매도라는 거 잊지 마. 이 말씀을 외국인의 속내로 표현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도 코스피 200이 지금 261.6포인트입니다. 어제랑 거의 지금 보합 수준인데요. 그 위에 외가 콜 그리고 아래 외가 풋들 전부 다 지금 미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결이 늘어나는 건 거의 매도 포지션이 많다는 거고요. 개인들은 매도를 치려면 사후 증거금이 아니라 사전 증거금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 입장에서는 전략을 취하기 힘듭니다. 그런 전략을 외국인이 취하기 때문에 사실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요인이고요. 외국인들은 그렇게 흔들다가 결국 만기 시점에 다가가는 1, 2주가 남게 되면은 현물과 선물의 같은 포지션 전략, 커버드 콜이라든지 좀 어려운 용어를 제가 쓰겠는데요. 그런 전략을 쓰기 때문에 개인이 도저히 지금 시장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개인은 입장은 어떻습니까? 투자할 돈도 여력도 없다, 체력도 없다. 증시는 정말 답보 상태고 지수가 조금 올랐다 싶으면 삼성전자 가지고 올리는데 지친다 이런 표현을 좀 써보겠습니다. 개인의 투자가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좀 전에 말씀하신 어떤 정책 관련주들 사실 정책 관련주로 제가 테마주를 매매하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 정책 복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에 맞물리는 어떤 펀더멘털에 받쳐주는 코스닥 내 어떤 정책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단순 테마주가 아니죠. 그런 쪽에 사실 매매를 하시는 게 기간을 따라 하시면 사실 되거든요. 그런 쪽에 개인들 입장을 맞춰서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같이 표현을 해드리고 싶고요. 기간은 거래대금이 왜 이러냐? 갈수록 우리는 뭐 먹고 사냐? 사실 증권회사 입장에 저의 입장도 대변을 하는 거고요. 지금 증권업종이라든지 투신업종 펀드가 어쨌든 돈이 자금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자금이 시중에 많다고 하는데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연중 최저를 찍고 있다는 것도 그것을 방증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어제 오늘 조금이라도 나서서 좀 심리를 일으키려는 사실 그런 모양새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역시 외국인이 상당히 옵션 쪽에서는 양매도만 하고 있고 현물 쪽에서 특이하게 거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계속 침체되고 있다는 점, 기관도 사실 마지못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관이 조금 적극적으로 뛰어들면 좋으련만. 자, 오늘장 전략 궁금합니다. 아까 사실 윤곽을 어느 정도 주시긴 했어요. 중소형주 랠리가 있겠지만 지금 코스닥 지수로 봤을 때 추격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고 수급 차트 실적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투자를 조금 자제하자라고 하셨는데 오늘 서울 반도체 같은 종목 기관이 갑자기 사니까 이렇게 6%, 7% 급등하면서 신고가 나오는데 이런 흐름을 개인들이 어떻게 쫓아갑니까? 살려고 하니까 비싸죠. 그전에는 모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서울반도 때 지난번에 한번 28,000원대 회복하고 조정을 한번 줬다가 이번에 3거래 연속 오르고 있거든요. 종목 얘기를 하면은 사실 동종목 같은 경우에 업황, 즉 실적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는 뉴스를 좀 흘러보내면서 고점을 치고 개인들이 따라붙으면 거기서 다시 내리고 다시 투신권과 기금이 올리는 그런 모양새 보이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추격 매수를 하시면은
5% 올라가지고 과연 여기서 얼마를 먹을까? 지난번 물론 정고점을 따라 붙었고 달리는 말에 타라 그 경건대를 하면 분명히 따라 붙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의 흐름은요 연속성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즉 개인들이 먹게 놔두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차라리 안 먹고 말지 추격 매수는 절대는 금물이다. 이 표현부터 먼저 쓰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미국과 그 일본 얘기를 잠깐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번 주입니다. 22일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 아마 시장 끝나고 밤에 결국에는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가질 건데요. 오바마랑 아베 총리가 만나죠. 근데 지금 계속 뉴스가 흘러나오는 것들을 잠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미국이 일본한테 셰일가스 부문을 상당히 싸게 즉 수출을 해서 일본의 어떤 원전 사고 이후에 그런 에너지 정책들 상당히 그런 쪽에서 무역 적자나 그런 걸 계속 많이 봤었고요. 상당히 비용 부담이 많이 됐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에너지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미국이 그 셰일가스를 상당히 일본에 주겠다고 했고요. 그러면 미국이 일본한테 바라는 건 뭡니까? 최근에 어쨌든 아베노믹스라는 엔저 현상을 용인한 게 미국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그러면서 미국이 재정 적자, 그 시퀘스터 부문도 물론 맞물려 있는데요. 그 재정 적자 부문에 대해서 국채 발행을 올해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국채 발행을 하면은 누가 사줘야 되느냐? 기존에 중국이 많이 사줬었고요. 지금 중국이 미국 국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30%가 넘는 걸로 지금 추정을 잡고 있는데요.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셰일가스 부문을 일본에 주는 거고요. 일본은 엔저, 즉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그 엔화 찍기를 통해 가지고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으로 즉 미국 국채를 사주는 서로 간의 합의, 조용한 암묵적 합의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최대 피해국은요, 결국에는 중국이 될 거고요. 중국을 바라보는 굴뚝산업, 철강이라든지 조선 기계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중국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그래서 펀더멘탈 비중이, 그 펀더멘탈 전망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한일 전쟁에서 일어나는 그 무역 전쟁이 암암리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는 G2, 즉 미국과 원래 중국이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예전의 선진국 1985년 프라자 합의로 돌아가면요. 그때 일본한테 막대한 피해를 끼쳤던 미국이 그때 원재를 씻어내기 위한 어떤 합의를 좀 해주면서 자국의 어떤 무역 적자라든지 재정 적자 이런 것도 해소할 수 있는 결국에 선진국들의 입맛에 맞추는 그런 어떤 외교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국내 증시 투자에서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엔 국내 증시 앞으로 대형주들 삼성전자나 어떤 스마트 관련 부품주들 신선장 이런 거 말고는 상당히 계속 암울하다는 겁니다. 이 업황이 개선되기 전에는 절대로 가대낙폭주라고 저가매수 하는 거 제가 옳지 않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 대안은 사실 내수주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내수주는 매매하면 수익률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결국엔 삼박자, 어제 말씀드린 수급, 그리고 기초체력이 갖춰주는 펀더멘탈, 그리고 차트. 결국엔 코스닥 내 몇 개 종목군이 계속 52주 신고가를 찍는데요. 이런 종목들을 기간에 따라서 단기 매매하는 게 사실 이 시장에서는 답이고요. 만약에 그런 코스닥 매매 싫어한다, 나는 우량주만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삼성전자를 사실 사고 팔고 하는 거 아니면은 시장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간망하는 모드, 오히려 시장 메이저들도 지금 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같이 따라하는 전략이 오히려 옳지, 내가 먼저 나서서 저가 매수를 하겠다, 업황 이 정도면 충분히 저가 매수 해볼 만하다, 이런 전략은 옳지 않다는 것을 오늘 또다시 조금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중요 포인트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관 따라서 흐름 좋고 수급되고 실적되는 그런 종목들 단기 매매하는 거 아니면 우량주를 고집하시는 분들은 그냥 쉬는 게 훨씬 나은 장이다. 전략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수급 분석과 전략까지 주셨던 분 신한금융투자의 박재민 PB팀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업앤다운 종목들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장 좀 주목해 볼 만한 업 종목, 다운 종목들 리스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업 종목이 2개, 다운 종목도 2개네요. 업 종목은 컴투스와 누리텔레콤입니다. M&A 이슈 그리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개최 기대감. 오늘 컴투스, YD 온라인, 게임주 쪽도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밖에 오늘 흐름이 좋지 않은 쪽은요. 써니전자 제로투세븐인데요. 제로투세븐은 아시겠지만 오늘 코스닥에 신규로 상장된 메일유업 기업 계열의 유아용품 업체인데요. 분모가는 훨씬 더 상회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써니전자의 경우는 오늘 소위 점 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대표가
주가가 자진사임하면서 안철수 테마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주가 급락세를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들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빠져도 살만한 종목이 혹시 있을까요? 올라도 추격 매수할 만한 종목이 있는지 초심 인베스트먼트 홍희진 팀장님 연결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업종목들부터 왜 올랐는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건지 대응법까지 챙겨주십시오. 네, 자 컴투스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두 가지 이슈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동안에 상당히 좀 많이 빠졌던 게 모바일 게임이나 온라인 게임 관련주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좀 있는 시점이고요. 근데 그에 맞춰서 신작 게임 히어로즈 워 같은 경우는 앱 매출, 뭐 지금 애플 앱스토어라든지 구글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서 상당히 지금 매출 상위권에 지금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신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음 주죠. 스페인 MWC 13이 좀 개최가 좀 될 예정입니다. 2월 25일 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매출에 대한 증가 기대감, 그다음에 지금 정부 정책 기대감도 어느 정도 좀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유 자체는 뭐 매출 기대감, 모바일 콩그레스에 대한 기대감 뿐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정책 관련 기대감도 좀 섞여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상당히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YD 온라인 같은 경우도 지금 애니팡, 그러니까 차기작, 후속 차기작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정책적인 기대감이 앞으로 게임주에 대해서는 좀 잡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역배열 상태인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급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는 7%대 급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태에서 21선이 다시 한번 깨지지만 않는다면 그냥 보유 관점으로 가시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래서 21선을 손절 라인으로 좀 잡고 대응을 해보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투스 오늘 업종목이었는데 21선 지지 잡고 대응법까지 챙겨주셨습니다. 그래요, 21선은 오늘 현재 7% 급등해서 44,000원대인데 21선은 한 4만 원 조금 안 되는 가격선에 자리 잡고 있네요. 나머지 업종목인 누리텔레콤도 이어서 설명 들어볼게요. 네, 누리텔레콤 같은 경우는 오늘 자회사죠. 넥스지에 대한 지분 매각 이슈 때문에 급반등이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부분 자체는 좀 단기적인 뉴스에 해당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지분 매각 이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오후 6시까지 어떠한 지금 상황을 좀 발표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공시로 지금 내보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이런 것들이 뭐 사실을 밝혀질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의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전망 자체는 단기 뉴스에 의해 급등락 흐름이 연출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래도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좀 단기적인 대응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종가상으로 봤을 때도 21선이 다시 한번 좀 무너진다면 그때도 지금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제가 업종목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긍정적인 흐름이라서 업종목이 아니라요. 아무래도 단기적인 이슈가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자라는 관점에서 좀 제시해드렸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단기 이슈 때문에 급등했지만 오늘도 윗꼬리가 많이 달리면서 상승폭이 줄고 있어요. 오늘 21선 깨지면 조금 오히려 관리를 해줘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21선의 당부를 부탁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인 두 가지, 써니전자와 제로투세븐 둘 다 역시 이어서 설명 들어보죠. 하나는 신규 종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써니전자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시장을 보시면은 하락폭이 상당히 좀 심한 게 이제 안철수 관련 테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써니전자가 거기서 스타트를 끄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써니전자는 그동안에 안랩 출신 부사장이죠. 그러니까 송태종 부사장 때문에 아무래도 안랩,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테마에 관련이 되면서 그동안 상당히 좀 급반등도 많이 일어났었고 급락도 좀 나타났었던 종목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송태종 부사장께서 자진 사임을 한다라는 부분이 좀 나타나면서 이제는 좀 테마에서 테마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일단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더욱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하한가 매도 잔량이 460만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을 다 소화할 만큼의 자금력이 가진 사람이 과연 들어올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봤을 때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신규 공략은 상당히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물량, 그러니까 좀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물량을 좀 줄이시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이죠. 제로투세븐. 오늘 신규 상장 종목인데 아무래도 유아용품 관련된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유아용품 시장은 지금 아무래도 지금 세 부분, 그러니까 지금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보령 메디앙스, 그다음에 이 기업이죠. 제로투세븐으로 지금 시장 점유율이 한 60%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점유율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점유율 2위 기업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이후에 공모가가 8,300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8,300원이었던 공모가 대비 주가 상승은 12,000 지금 400원을 좀 형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한 57% 이상 지금 시가가 좀 높게 형성이 되면서 차익 매도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가 대비 높은 가격이 상당히 조금 시장에선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에 따라서 물량 소화 과정은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망을 지금 말씀드린다면은 국내는 아무래도 성장이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고 출산율이 낮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는 건 문제점이죠. 하지만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은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매출 비중이 한 8% 정도가 중국 시장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 20-30%대로 좀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수급적인 문제 때문에 주가는 하락폭을 좀 더 키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매수를 하실 분들은 조금 더 바닥을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11,000원에서 12,000원 구간이 지지가 된다면 그때는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단 오늘 뭐 5% 정도 빠져준다고 섣부른 대응은 상당히 무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실한 바닥을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지금으로서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특징주 소개 그리고 대응법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오늘 업앤다운은요. 추심 인베스트먼트 홍희진 팀장님의 도움 말씀으로 진행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0시 21분 지나는 현재 코스피는 1980선 사수하려고 안간의 힘을 쓰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마이너스로 꺾이지만 1980선에서 크게 벗어나는 배너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차가 모두 소폭이지만 동반의 강세를 띠면서 같이 들어있는 섹터인 운수장비 섹터가 업종률 상승 1위로 찍히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앞서 출발 증시와드 일부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오늘장 투자 전략을 저희가 알트라 같은 내용들만 모아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은요. 국내 증시가 해외 시장 대비 못 가는 소위 왕따 국면이지만 이 같은 디커플링이 해소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기관이 숏 커버링을 해줘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알파라이징 스탁의 김도영 대표님은요. 공격보다는 보수적 대응하자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려도 소위 주도주에서 물리자라는 언급으로 작전 타임 끝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은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좋아 보이지만 25일 새 정부 출범이 있는 날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하셨고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은 급할수록 돌아가라 하는 의견도 저는 현금 중요성에 이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KTB 투자증권의 이성홍 대리님, 코스피는 기간 조정이 예상되니 중소형주에서 투자 수익률 한번 그 아이디어를 잡아보자라고 중소형주 관심을 주문해 주셨네요. 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문가의 의견에 얼마나 공감할까요? 이른바 전문가 공감도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동부증권의 박성일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좀 코너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5분 전문가의 의견 가운데 어떤 몇 개 정도 의견에 공감 표하실 수 있나요? 예, 저는 이제 2분 정도 의견에 공감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예, 공격보다는 보수적인 대응을 하자, 그리고 급할수록 돌아가자라는 말에 조금 공감이 됩니다. 아무래도 같은 맥락에서 조금 봐야 될 텐데요. 시작은 이제 악재가 그렇게 크게는 없습니다. 사실은 재정절벽 이슈나 아니면 북한의 핵 관련 이슈, 그리고 유럽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탈리아 총선 이슈들도 대부분 다 이번 달에 되면 마무리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악재는 없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박스권 상당 부분인 2050을 뚫고 갈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호재, 어닝이면 좋을 텐데 어닝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감만 갖고 그리고 유동성만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시장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부진하지 않나, 거래 대금이 이걸 조금 반등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지수가 조금 반등을 했다고 해서 매수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보유하신 주식을 매도하는 타이밍 정도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조금 급할수록 돌아가는 시장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박성일 연구원님 만의 전략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단기 트레이딩에 조금 집중을 하는 게 좋은 구간인데요. 지수가 2050을 뚫지 못한다고 하면 일단 박스권 대응이 좋아 보이고요. 박스권 대응에서 가장 유효한 거는 아무래도 기관의 수급을 따라가는 걸 텐데, 최근에 기관이 이제 삼성전자, 아무래도 갤럭시 S4가 2분기 실적으로 잡힐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아닌 2등주 위주로 LG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을 중심으로 매수를 조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에서는 이제 IT 2등주 정도를 매수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감에 주가가 조금 오르고 있는데, 어닝이 되는 종목들, 그리고 이런 어닝이 2분기, 3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조금 보시면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손해가 나지 않고 수익을 누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조금 드릴 것 같습니다. 예. 이 얘기 어제 들었으면 서울반도체라도 좀 살 걸. 예. 자, 코스닥에 있는 대형주 혹은 IT 업종 중에서 세컨티어인 2등주를 좀 보자고 하셨는데, 오늘 관심 가져봄직한 종목도 이런 전략 가운데 하나라면서요. 예, 일단 네. 오늘 IT 2등주 중에서 LG전자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LG전자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하면 이제 5거래일 동안 한 100만 주 정도 기관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요. 차트상 봤을 때도 기술적으로 지금 바닥을 3번 정도 터치를 하면서 7만 원대는 깨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1분기를 조금 보면 최근에 이제 휴대폰 사업부에서 실적이 좀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옵티머스 프로를 출시를 하면서 신모델도 나왔기 때문에 2분기까지도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전제품 사업부가 실적이 조금 부진했는데, 가전제품은 보통 여름 전인 에어컨이나 냉장고는 1분기가 성수기이기 때문에 성수기로 들어가면서 실적이 4분기에 비해서 상당폭 개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환율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50원을 터치를 하고 1,050원에서 1,090원 정도의 박스권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환차손에 대한 우려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한 74,000원 정도에서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 목표가는 이제 기관이 매도하는 걸 조금 잘 봐야겠지만 직전 고점이었던 83,000원 부근, 그리고 손절은 7만 원대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매수가는 그러면 74,000원이면은 조금 조정 시에 들어가야 되겠군요. 예, 오늘 시장은 조금 올라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시고 뭐 종가나 아니면 내일 종가 분할로 2회 정도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LG전자 8만 원을 고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전고점엔 83,000원 넘어 83,000원 이상 목표가를 일단은 잡아주셨습니다. 환율 우려도 완화됐으니 IT 2등주인 LG전자를 한번 사보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부증권의 박성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윤의 007 시간입니다. 참 이름이 좀 창피하긴 한데 어쨌든 제가 차트의 흐름을 가지고서 여러분께 하나하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요즘 시장 자체가 요즘 계속 좀 거래량이 굉장히 저조함과 동시에 좀 횡보를 하는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장세가 오히려 저는 포인트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코스피 2000포인트 아직 도달하지 못했죠. 자, 근데 조만간에 코스피 2000포인트 도달할 확률이 좀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되는 게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또 꾸준하게 연결이 되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기관들이 놓치지 않고 개인만이 팔고 있는 그런 시장이 연출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수급상으로 조만간 크게 몰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G20 회의 이후부터 해가지고 엔저 현상에 대한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외국인들 역시나 포인트로 매수가 들어왔던 거고 다시 한 번 더 꾸준하게 들어올 확률이 높아짐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부터, 제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매일매일 이 시간에는 제가 차트를 가지고서 관련된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추천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어제 그 시작을 했죠. 어제 제가 세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렸어요. 세 종목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이제 만도였고 만도가 지금 다시 한번 바닥 횡보 후 이제 반등을 준다 해서 만도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을 말씀드렸던 게 SL입니다. SL도 꾸준하게 수급상으로 꾸준하게 또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SL을 말씀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테린포장 말씀드렸었죠. 자, 테린포장 역시나 꾸준하게 주봉상으로 상승을 가져오는 거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세 종목 중에서 딱 한 종목을 찝어드렸습니다. 마지막에 기억하십니까? 만도입니다. 만도. 자, 만도의 오늘 흐름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만도를 파봅시다. 자, 만도가 지금 주가상의 흐름 자체가 바닥권을 찍고서 횡보한 후에 반등을 시작하고 있는 거 첫 단추입니다. 자, 제가 선을 그어드릴게요. 꾸준하게 좀 횡보를 하고 있다가 다시 꾸준하게 반등을 주는 그 모습인데, 자, 최근에 수급상으로 보면은, 자, 기관들이 다시 한번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어요. 자, 기관들이 매수를 꾸준하게 다시 들어와주고 있고, 여지없이 투신권에서, 그리고 또 하나 어디죠? 자, 연기금에서 모든 기관들이 일단은 매수가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 자,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부분이 요즘 최근 또 화두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동차보다는 자동차 부품주를 사야 된다. 그러면은 현대모비스나 여타, SL도 어제 같이 들고 나왔었는데 만도가 아직은 그 주가, 그 흐름에 아직 자동차 부품주들의 상승 흐름에 아직 편승이 못했기 때문에 SL이나 현대모비스보다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어제 매수 사인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역시나 2% 이상의 지금 상승폭을 보여줍니다. 자, 어제 매수하신 분들 일단은 수익권에 안착이 됐습니다. 꾸준하게 상승을 또 한번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졌고 수급상으로도 기관들이 여지없이 매수가 들어와주고 오늘 만약에 이렇게 장 초반부터 해가지고 매수세가 상승폭이 있다는 것은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만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부분 13만 5천 원 정도까지 단기간으로 한번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뭐처럼? 자, SL이란 종목처럼. 자, SL이 지금 꾸준하게 이렇게 갔단 말이죠. 만도는 어디 부분이냐면은 만도는 이제 여기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SL이 이렇게 올랐던 부분을 만도가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자, 만도는 지금 현재까지도 저는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도 꾸준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들이 있어요. 여지없이 또 차트 흐름상으로 한번 반등을 줄 것 같은 그런 흐름인데,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자, 인프라웨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인프라웨어 요즘 차트 흐름 굉장히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눈여겨봤냐면은 최근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 종목이 일단 10,000원대 구간을 항상 뚫지 못하는 흐름 보여주세요. 특히 11,000원대 구간. 그런데 지금 현재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11월 달에 못했던 부분, 그리고 1월 달에 못했던 부분, 드디어 11,000원대 안착을 해서 11,250원이 됐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최근에 역시나 기관들이 항상 매도를 던졌던 부분이 11,000원대 바로 아래였는데 지금 기관들이 오히려 그 반대로 11,000원대 위에서 강력하게 매수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는 것은 역시나 이 종목 드디어 갈 때가 됐다. 더 이상의 횡보가 아닌 상승폭을 가져올 때가 됐다. 자, 이게 무슨 차트죠? 전고점 뚫고서 올라가는 차트 흐름이에요. 꾸준하게 상승을 해준다고요. 그러면은
자, 갤럭시 S4에 독점 납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시장 점유율 30%였는데 올해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70%까지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갤럭시 S4부터 시작해서 뭐 S3, 노트 2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지금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시장 역시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2012년 대비해서 2013년도는 5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웨어 같은 종목은 조금 관심 있게,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이쁜 종목이기 때문에, 뚫고 갔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 제가 부강약품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부강약품 역시나 실적 양호하고 수급 양호합니다. 그럼 기본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재밌는 점은 수급 차트상의 흐름인데, 자, 꾸준하게 부강약품이 작년 5월 달부터 해가지고 반등을 시작합니다. 이 저점 부분으로 시작해서, 자, 제가 동그라미 그어드리자면은, 자,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자, 이번이 근데 네 번째 바닥인데, 재밌는 점은, 자, 쌍바닥의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정확하게 W자 패턴을 지금 보여주는 그 시작 단계를 좀 보여주고 있다고요. 자, 확대를 해볼까요? 확대를 해보자면은 종목성 정확하게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못했다가 최근 들어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자, 실적 발표가 언제 있었냐면은 1월 말에 있었습니다. 이때 있었는데 오히려 주가가 거꾸로 갔다는 거죠. 거꾸로. 그러면은 얘는 실적 발표하기 이전의 가격을 일단은 회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한 14,000원 이상 안착한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꾸준하게 상승을 해줘서 14,500원 뚫고서 15,000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약간 쉬어가는 모습인데 이 차트 흐름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냐면은, 자, 웰크론한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웰크론한텍. 이 종목 역시 실적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차트가 좀 꺾였었고, 약간 이때도 좀 꺾인 흐름입니다. 그러면은 웰크론한텍처럼 얘는 약간의 가을 투자자금 지분 문제가 있었지만서도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한번 반등을 약간 줬다가 꺾였기 때문에 다시 포인트를 주고서 반등을 주고 있는 그 흐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강약품도 역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고, 올해 실적 역시 굉장히 양호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부강약품은 현재 이제 가격대 구간에서 말씀드렸던 실적을 발표했던 14,250원대 구간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고, 일단 1차적인 안착 구간은 바로 14,500원 이후에 15,000원까지 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하나 더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은, 자, 3월에 제약산업 로드맵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3월 때 이제 3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하기 시작하면은 관련된 모든 종목들과 모든 이제 바이오 제약 제품들은, 제약 관련주들은 상승을 줄 수밖에 없는 장이 나와요. 3월 달에. 그러면은 지금 이런 실적이 좋은 이런 제약 제품들은, 제약 관련주들은 오히려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녹십자나 여타 다른 굉장히 좋은 종목들 많지만서도 부강약품 종목이 크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괜찮고 꾸준하게 상승을 줄 수 있겠다. 그러면은 오늘은 인프라웨어랑 부강약품 중에 과연 제가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이냐. 저는 오늘은 인프라웨어라는 종목을 좀 선택드리고 싶어요. 자, 왜냐하면은 갤럭시 S4와 출시가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꾸준한 상승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웨어 같은 종목을 좀 선택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 또 실적과 더불어서 역시나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퍼펙트하게 한 번 더 보여드리자면은 수급적으로 지금 기관들이 며칠 연속, 자, 6일 연속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웨어 이 종목을 매수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 또 하나 1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저는 솔직히 2분기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왜 그렇죠? 자, 갤럭시 S4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독점 납품이에요. 독점 공급이라고. 그러면은 인프라웨어는 주가가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먼저 IT 부품주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뭐 어떤 종목 한번 볼까요? 자, 유언컴텍 같은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유언컴텍 같은 종목 굉장히 주가 많이 흐르고 있죠. 자, 유언컴텍 소재주인데 지금 주가 흐름 자체가 꾸준하게 계속 상승해주는 이런 흐름이 지금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종목들에 모두가 나와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아직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인기가 없는 흐름인데 소프트웨어주들이 사상 최대로 지금 많이 저평가됐기 때문에 한번 꾸준하게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한국과 컴퓨터는 이미 죽은 상태이고 인프라웨어가 살아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오늘 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인프라웨어를 매수하십시오. 그러면은 내일은 어떻게? 만도가 이렇게 상승해줬던 흐름처럼 내일도 꾸준하게 인프라웨어가 상승해주면서 내일 수익을 낼 수도 있겠구나. 자, 이렇게 판단하시고서 오늘은 제가 인프라웨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의 김선용 007 작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다 조용합니다. 어제 일본 니케이가 조금 급등했었는데 오늘 조금 자연스러운 조정을 받고 있고요. 조금 전에 출발한 중국장도 약보합세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출발 중국 증시 상황 들어볼게요. 역시 우리 중국 통이죠. 리딩 투자증권으로 가서 우성재 팀장님 만나서 얘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상 2000년 이후 13년 동안 10번 정도 춘제 이후에 중국장이 올랐었다라는 통계를 어제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춘제 끝나고 어제 오래간만에 열렸지만 빠져서 마감을 했고 곧바로 다음 날인 오늘도 약보합 출발세군요. 예, 지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지금 시장에서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지는 않고 있는 가운데 혼조장세 움직임이 좀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11% 상승한 2,424.79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장 초반 약세로 출발한 이후에 상승폭을 조금씩 전환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에서 뚜렷한 매기가 없는 만큼 간망세가 좀 확대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월 달에 신규 펀드 계좌 수가 5년 내 최고치에 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적인 자금의 유입은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최근 들어 중국 증시에서 상승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시장에서의 간망심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LED 조명에 대해서 연평균 30%의 성장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중국 정부의 언급들이 나오면서 LED 관련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5년까지 LED 칩의 국산화 비율을 80%를 넘기겠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계속적인 LED 사업에 대한 지원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LED 관련 업종에 대한 기대감은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춘절 연휴 이후 부동산 거래량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춘절 연휴 기간 동안 27개 도시 중 80%의 도시의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513.42%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춘절 연휴에 주요 소매 및 음식업체 판매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들은 크게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소비 관련주들 그리고 부동산주들이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큰 폭의 하락을 하기보다는 보합권 혼조장세 움직임이 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중국장이 크게는 못 움직여서 좀 아쉽긴 하지만 빠지지도 않겠다. 보합권 등락 전망을 중국 증시 관련해서 들어봤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했네요.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슈 정복하기 김보람입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주요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적 악화로 인해 삼성, 현대차그룹을 제외한 10대 그룹의 올해 법인세 비용이 대폭 감소할 전망입니다. 18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10대 그룹 중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을 제외한 8개 그룹의 올해 예상 법인세가 최고 48% 급감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1월 생산자 물가가 원화 강세로 3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6% 하락했습니다. 이는 2009년 10월 이후 최대 하락폭입니다. 파운드화를 매도하는 규모가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매수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실망스러운 영국 경제성장 속도와 영란은행 총재 교체, 향후 신용등급에 대한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파운드화 약세 베팅한 규모는 엔화 약세 베팅한 규모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성투자자문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과 현대를 제외한 8개 그룹의 법인세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떠한 기업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그 비중은 5분의 1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제 작년 2012년 실적이 나쁘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법인세가 줄어들면서 새로운 정부에 또 새로운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정부에서는 한 가지 이제 대안을 내놓긴 했습니다. 뭐냐면 몇 주 전에 발표했던 이제 감가상각 그 연수를 늘린 것인데요. 감가상각 비용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재무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쌓여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현금 흐름이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 이제 플러스를 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감가상각 연수가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그
회사에 쌓이는 돈이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실적이 좋아지는, 그래서 그걸 발표하고 나서 현대차 같은 그 회사에서는 그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그 법인세가 많이 내릴 거라 그러는데요. 그 삼성하고 현대차를 제외한 그 기업들은 이제 12에서 많게는 48%까지 이제 그 법인세가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이제 법인세가 내릴 거라고 하는데요. 그 가장 감소액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는 SK그룹이라고 합니다. SK하이닉스가 적자 전환하면서 그 실적이 악화되면서 법인세 비용이 46.3% 줄을 것이라고 하고요. 그 줄어드는 그 비율이 가장 큰 회사는 현대중공업인데요. 현대중공업은 48% 정도 줄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별로도 GS는 37%, 롯데는 27%, 뭐 이런 식이고요. 포스코까지도 11% 해서 큰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법인세가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한진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세 비용이 한진해운 같은 회사들이 거의 대규모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는 거의 내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 그 거래 기업들의 4분기 어닝 쇼크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시장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그 선거 기간에 법인세를 줄여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다 보니까 4분기에는 그 실적을 줄여서 좀 발표를 하고서 그 낮아진 세율이 정해지게 되면 그때 실적을 확정지어서 좀 세금을 덜 내는 혹시 그런 전략을 기업들이 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억측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 엔화 약세와 같은 환율과 그 주요 수출국인 미국이나 이제 선진국, 중국 등의 이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들이 결국 실적 악화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화 강세로 지난 1월 생산자 물가가 3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고 하는데요. 부문별로는 어땠는지 좀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생산자 물가가 39개월 만에 가장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그 원화 강세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이제 발표한 그 2003년 11월 생산자 물가를 보게 된다면은 그 마이너스 1.6%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와중에도 이제 상승한 것은 이제 공산품입니다. 공산품 물가 같은 경우에는 그 생산자 물가의 61% 넘게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환율 하락 영향보다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이제 생산자 물가 중에 이제 또 농산품이 있는데 배추나 양파 같은 가격은 200% 넘게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선거 때도 보면은 고환율 유지가 대기업에게는 좀 유리하지만 서민들에게는 불리하다 이런 면이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요. 일단 정권 이양기에 대해서는 요즘 특별히 정부에서 그 특별한 환율에 대한 코멘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원화 강세 국면이 이제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파운드화의 매도 규모가 엔화 다음으로 많다고 하던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그 외환 시장에서 엔화 약세도 문제입니다만 이제 파운드 약세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5개월 만에 매수하는 규모가 매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밝히고요. 그 엔화 약세에 베팅한 다음 규모로 파운드화 약세에 베팅하는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제 이런 모습들은 영국의 어떤 그 더딘 경제 성장이 됐는데 BOE 즉 영국 중앙은행 차기 총재로서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이셨던 분이 이제 내정이 됐는데 그분은 계속해서 영국에서 양적 완화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지금 현재 상황이 경기 상황도 안 좋을 뿐더러 인플레이션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경기를 위해서 양적 완화를 계속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의 우려 플러스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외환 시장의 반응이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유로존 위기 때 유로존에서 떠났던 자금들이 그 가까이 있는 영국의 파운드화로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로존 위기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 그 영국 파운드화에 있던 돈들이 다시 유로화로 돌아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유로존 최근에 어떤 안정이 최대 피해국은 이제 영국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출발 증시 가이드 2부 마칩니다. 코스피 조용할 것 같고요. 코스닥의 외국인의 매수가 다시 잡힙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로 코스닥의 종가상 안 밀리는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 내일 오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